어머님, 어제 분실 신고했거든요. 뭐 무슨 소리야? 분실이 아니잖아. 내가 들고 있는데. 아니요, 제 카드니까요. 제가 분실 신고한 거예요. 야, 지금 장난해? 나 해외에 있는 거 알잖아. 당장 풀어. 저 이제 그 집 사람 아니에요. 어제 이혼했거든요. 전화가 끊겼어요. 파리 샹젤리제 샤넬 매장 한복판에서 시어머니 황복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친구들에게 내가 쏜다며 큰 소리 쳤던 시어머니. 친구들이 전부 쳐다보고 있었죠.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건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결혼 10년 차 윤세아는 매달 카드 명세서가 도착할 때마다 작은 한숨을 삼켜야 했어요. 처음엔 그랬죠. 신혼 때 시어머니 황복순이 우리 세아 카드 하나만 빌려줄 수 있어?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세아는 별 생각 없이 건넸거든요. 가족이니까 며느리니까 한두 번 쓰시고 돌려주시겠지 했는데 그게 10년이 됐네요. 황복수는 그 카드를 자기 것처럼 썼어요. 백화점 문화센터 수강료부터 친구들과의 점심값, 미용실비, 심지어 손주도 없는데 아이 옷까지 사서 친척들한테 선물했죠. 세아명의 카드로요. 남편 박태석은 어땠냐고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어머니 편이었어요. 세아가 조심스럽게 여보, 어머님 카드 사용이 좀 많은 것 같아 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늘 똑같았거든요. 엄마가 뭘 얼마나 쓴다고 그래. 내가 좀 넓게 생각해. 세아는 대학병원 간호사였어요. 3교대 돌며 번 월급의 절반 이상이 시어머니 생활비와 카드값으로 빠져나갔죠. 태석은 중소기업 과장이었는데 월급 대부분을 자기 보험이랑 적금에 넣고 생활비는 당연히 세아 몫이었어요. 이상하죠? 근데 10년이면 이상한 것도 일상이 돼버려요. 세아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시어머니가 기분 좋으면 남편도 편하고 남편이 편하면 집안이 조용하고 집안이 조용하면 자기도 일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버텼죠. 그런데 그날 모든 게 무너졌어요. 3월의 어느 저녁이었어요. 세아는 야근을 마치고 들어와 습관처럼 휴대폰으로 카드 앱을 열었는데 숫자가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1,200만 원이 더 찍혀 있었거든요. 그것도 해외 결제라 카드사에서 이상 거래 감지 문자까지 와 있었죠. 결제 내역을 확인하니 백화점 명품관, 그것도 하루에 4건이나 결제가 됐더라고요. 핸드백 하나에 580만 원, 지갑 하나에 280만 원, 스카프 하나에 190만 원, 선글라스 하나에 150만 원. 세아는 그 자리에서 멈췄어요. 시어머니가 평소에 카드를 쓰는 건 알았지만 이건 달랐거든요. 1,200만 원이면 세아 월급 석 달치였어요. 그것도 한마디 상의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세아는 거실에 앉아있는 태석에게 다가갔어요. 여보, 이거 봐. 태석은 휴대폰 화면을 흘끗 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말했죠. 엄마가 좀 썼나 보네. 좀이 아니잖아. 1,200만 원이야. 한마디도 없이. 그래서 엄마가 필요해서 쓴 거겠지. 뭐가 문제야? 세아는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1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맞나 싶었거든요. 자기 돈이 아니니까 저렇게 쉽게 말하는 거구나. 처음으로 그 생각이 선명하게 들었죠. 문제가 뭐냐고? 내 카드야, 내 명이라고. 그러니까 가족 아니야?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져. 태석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TV 채널을 돌렸어요. 대화는 거기서 끝이었죠. 세아가 뭐라고 더 말해봤자 돌아오는 건 유난 떤다, 좁게 생각한다 뿐이었으니까. 그날 밤 세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누워서 천장을 보는데 지난 10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죠. 처음 카드를 건넨 날, 첫 명세서가 왔을 때의 당혹감 태석에게 말했다가 되레
핀잔 들었던 수많은 밤들, 그리고 오늘. 이건 더 이상 참을 문제가 아니었어요. 세아는 조용히 결심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서 끝내기로요. 다음 날부터 세아는 점심시간마다 병원 근처 법률사무소를 찾아다녔어요. 처음엔 문 앞에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죠. 이혼이라는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는 게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거든요. 첫 번째 상담에서는 말문이 막혀서 제대로 설명도 못했어요. 두 번째에서는 겨우 상황을 이야기했는데 변호사가 그 정도면 참을 만하지 않나요라고 해서 자리를 박차고 나왔죠. 세 번째 상담에서 만난 변호사는 달랐어요. 세아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더니 조용히 말했죠. 10년이면 충분히 생각하셨네요. 재산 분할은 크게 다툴 게 없어 보이고요.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원하시면 협의 이혼으로 빠르게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세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처음으로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어요. 누군가 자기 편에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이렇게 위로가 될 줄 몰랐거든요. 세아는 협의 이혼을 선택했어요. 위자료고 뭐고 필요 없었거든요. 그냥 이 관계에서 빨리 빠져나오고 싶었을 뿐이에요. 물론 법적으로 숙려 기간이 있었죠. 하지만 세아에게 그건 형식일 뿐이었어요. 마음은 이미 10년 전부터 조금씩 정리되고 있었으니까요. 매달 명세서를 볼 때마다 남편의 무심한 한마디를 들을 때마다 한 장 한 장 서류가 채워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혼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세아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어요. 시어머니 카드값도 그대로 냈고 태석한테도 다정하게 굴었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러다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여보, 나 할 말 있어. 세아는 퇴근 후 거실에 앉은 태석 앞에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태석은 처음에 무슨 서류인지도 몰랐죠. 이게 뭐야? 이혼 서류야, 서명해줘. 태석의 얼굴이 굳었어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뭐?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아니야, 10년이야. 세아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화를 내거나 울거나 하지 않았죠. 그냥 사실을 말할 뿐이었어요. 태석은 서류를 집어들었다가 도로 내려놓았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야, 생각 좀 해보자. 10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끝내? 충분히 생각했어. 엄마 알면 난리 날 텐데 당신 감당할 수 있어? 세아는 웃지도 울지도 않았어요. 그냥 똑바로 남편을 바라봤죠. 어머님 걱정은 당신이 하면 돼. 난 더 이상 그 집 사람이 아니니까. 태석의 눈이 흔들렸어요. 처음 보는 아내였거든요. 10년간 시키는 대로 하고 참으라면 참고 넓게 생각하라면 넓게 생각하던 그 사람이 지금 눈앞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후회할 거야, 당신. 후회는 이미 10년 동안 충분히 했어. 태석은 한참을 아내를 노려봤어요. 협박도 회유도 통하지 않는다는 걸 그제야 깨달은 거죠. 결국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펜을 들었어요. 어차피 엄마한테는 당분간 말 안 해. 유럽 여행 중이시잖아. 세아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서명이 끝났어요. 태석은 서류를 던지듯 테이블에 놓고 방으로 들어갔고 세아는 그 서류를 조용히 챙겨 가방에 넣었죠. 그날 새벽 3시였어요. 세아는 침대에서 일어나 휴대폰을 들었어요. 카드 앱을 열고 시어머니가 쓰던 카드를 선택했죠. 화면 하단에 분실 신고 버튼이 있었어요. 손가락이 버튼 위에 멈췄어요. 10년이었죠. 10년간 이 카드로 빠져나간 돈이 얼마인지 세아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다 계산해뒀거든요. 버튼을 눌렀어요. 손 하나 떨리지 않았죠. 분실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세아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직 어두웠지만 곧 날이 밝을 거였죠. 새로운 날이요. 그 시각
시어머니 황복수는 파리 샹젤리제 샤넬 매장에 있었어요. 문화센터에서 같이 다니던 친구들과 함께 온 여행이었죠. 황복수는 친구들 앞에서 큰 소리 쳤어요. 오늘 내가 쏜다. 다들 하나씩 골라. 황복수는 계산대 앞에서 카드를 내밀며 흐뭇하게 웃고 있었죠. 직원이 카드를 단말기에 꽂았어요.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로요. 단말기 화면에 빨간 글씨가 떴어요. 페이먼트 디클라인드. 직원이 뭐라고 말했어요. 프랑스어였죠. 황복수는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Sorry, your card is. 직원이 영어로 바꿔 말했지만 황복수는 영어도 잘 못 알아들었어요. 카드하고 프라블럼만 겨우 들렸죠. 잠깐만요. 한국 사람 없어요? 코리안 스태프. 황복수는 당황해서 소리쳤어요. 매장 안에 사람들이 일제히 쳐다봤죠.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다른 직원을 불렀어요. 잠시 뒤 한국인 직원이 다가왔어요. 고객님, 무슨 일이세요? 아, 한국 분이시구나. 카드가 안 돼요. 이거 왜 이래요? 기계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고객님, 카드사에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황복순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파리 샤넬 매장에서 친구들 앞에서 한국인 직원까지 불러놓고 카드가 안 된다니. 이게 무슨 창피한 일이야. 내가 쏜다고 큰 소리 쳤는데 친구들이 전부 쳐다보고 있었어요. 황복수는 바로 세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 지금 파리인데 카드가 안 돼. 어떻게 된 거야?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세아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예전과는 다른 목소리였어요. 어머님, 어제 분실 신고했거든요. 뭐? 무슨 소리야? 분실이 아니잖아. 내가 들고 있는데. 아니요, 제 카드니까요. 제가 분실 신고한 거예요. 황복수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야, 지금 장난해? 내가 해외에 있는 거 알잖아. 당장 풀어. 어머님, 저 이제 그 집 사람 아니에요. 어제 이혼했거든요. 전화가 끊겼어요. 황복수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귀를 의심했죠. 이혼? 뭐라고?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매장에 웅성거리는 소리가 갑자기 멀어지는 것 같았죠. 황복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태서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세아가 이혼했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야? 전화기 너머로 태석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나중에 얘기해요. 나중에? 지금 당장 말해. 이혼을 했어, 안 했어? 했어요. 황복순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매장 한쪽 소파에 주저앉았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쏜다며 큰 소리 쳤는데 현실은 친구들 앞에서 카드도 안 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미쳤어? 이혼을 해? 나한테 말도 없이? 엄마 여행 중이시잖아요. 끝나고 말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다 해놓고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그게 아들이야? 태석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황복수는 전화기를 붙잡고 울기 시작했죠.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요. 친구들이 어쩔 줄 몰라 하며 황복순을 바라봤어요. 태석아, 이혼은 이미 된 거니까 어쩔 수 없다 치자. 근데 그 애가 선을 넘었어. 무슨 말이에요? 카드를 끊었잖아. 내가 해외에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태석도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어머니 카드가 끊겼다는 건 자기가 쓰던 생활비 카드도 끊겼다는 뜻이었거든요. 각 카드들 대부분이 세아명이었으니까. 엄마, 일단 귀국하면 얘기해요. 제가 처리할게요. 처리? 어떻게? 재산 분할은 했어? 아직이요. 아직이라고? 이혼은 해놓고 재산 정리는 안 했어?
황복순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어요. 당장 가서 따져. 이렇게 갑자기 카드를 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 전화를 끊자 옆에 있던 친구 중 한 명이 다가왔어요. 복순아, 괜찮아? 일단 내가 계산해 줄게. 나중에 정리되면 갚아. 결국 친구가 580만 원을 대신 결제했어요. 황복수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죠. 황복수는 이를 악물었어요. 580만 원, 그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완전히 계획된 거였어요. 며느리가 아니 전 며느리가 자기를 이렇게 망신 주려고 작정한 거였어요. 황복수는 바로 아는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이거 고소할 수 있어요? 고의로 손해를 끼친 거잖아요. 변호사는 상황을 듣더니 말했죠. 카드 명의자가 분실 신고를 한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해외에서 고의로 카드를 끊어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 청구 여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황을 좀 더 정리해서 오세요. 황복수는 그 말에 희망을 걸었어요. 그래,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본때를 보여줘야 해. 같은 시각, 서울에서는 태석이 세아의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었죠. 병원 1층 로비에 태석이 나타났어요. 세아는 동료들과 함께 식당으로 가려던 참이었어요. 윤세아. 태석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어요. 세아는 발걸음을 멈췄죠. 동료들이 일제히 돌아봤어요. 태석이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재산 정리도 안 끝났는데 카드를 끊어? 세아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4명의 카드를 내가 정지한 건데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고. 엄마가 지금 파리에서 친구들한테 돈 빌려야 했어. 친구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하셨는지 알아.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에요. 이혼했잖아요. 태석이 한 발짝 더 다가왔어요. 목소리는 낮췄지만 더 차가웠죠. 그래도 우리 엄마 체면은 생각해야지. 외국에서 그런 봉변을 당하시게 해? 체면이요? 10년 동안 내 체면은요? 당신 너무 계산적인 거 아니야?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 세아는 피식 웃었어요. 10년간 자기 돈 쓰면서 한 번도 고맙다 안 하던 사람이 지금 계산적이라니. 계산은 이제 시작이에요. 더 할 얘기 있어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쳐다보고 있었어요. 세아의 동료들, 환자 보호자들, 접수 창구 직원들까지 다들 무슨 일인가 싶어서 시선을 고정했죠. 세아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충분히 했어요. 더 이상 할 말 없고요. 여기 제 직장이에요. 나가주세요. 안 나가. 재산 분할 얘기 끝날 때까지 안 나가. 세아는 잠시 태석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 경비원에게 말했어요. 저분 좀 안내해 주세요. 경비원은 이미 상황을 주시하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태석은 이를 갈았지만 더 버티면 자기만 손해라는 걸 알았죠. 결국 뒤돌아 나가면서 소리쳤어요. 두고 봐, 윤세아. 이렇게 안 끝나. 태석이 사라진 뒤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세아의 동료 간호사들이 다가왔죠. 세아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세아는 웃어 보였어요. 하지만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죠. 10년 만에 처음으로 저 사람한테 한마디도 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후련하지만은 않았어요. 복도 끝에서 한 동료가 멀찍이 서서 이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배소희였죠. 다가오지도 않고 그냥 서서 상황을 살피다가 세아와 눈이 마주치자 슬쩍 고개를 돌렸어요. 세아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이게 시작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파리에서 황복수는 다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증거 모아서 귀국하는 대로 오세요. 방법은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황복수는 입꼬리를 올렸어요. 윤세아, 내가 이기는 거 아니야.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됐어요.
병원 로비 소동이 있고 이틀 뒤 세아의 휴대폰에 친정어머니 번호가 떴어요. 평소라면 반가웠을 전화였죠. 근데 이번엔 달랐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세아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엄마, 무슨 일이야? 황 여사한테 전화 왔어, 아까. 세아의 손이 멈췄어요. 시어머니가, 아니, 전 시어머니가 친정에 전화를 했다고요. 뭐라고 하셨는데? 딸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냐고, 해외에서 카드 끊어서 개망신을 줬다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 세아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친정까지 연락할 줄은 몰랐거든요. 엄마, 그건 내 명의 카드야. 내가 정지한 거고. 그건 알아. 엄마가 우리 딸 편 아니겠니? 근데 세아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화가 난 게 아니었어요. 두려움이었죠. 소송이니 뭐니 시끄럽게 하면 주위 사람들 수군거리고 그리고 여자가 이혼하면 손해야. 세상이 아직 그래. 엄마, 창피한 건 내가 아니야. 남의 돈을 당연한 듯 쓴 사람이 창피한 거지. 그래도 조용히 합의하는 게. 엄마, 나 10년 동안 조용히 했어. 더 이상은 못해. 소송은 저쪽에서 건 거야. 내가 먼저 한 게 아니라고.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작게 중얼거렸죠. 우리 세아가 고생이 많다. 엄마가 뭘 해줄 수가 있어야지. 세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어머니도 딸 편을 들고 싶은 거였죠. 근데 세상 물정이 무서웠던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세아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어요. 친정 부모님마저 이러면 자기 편은 대체 누가 있는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며칠 뒤 황복순이 귀국했어요. 여행 내내 속이 부글부글 끓었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황복순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변호사 사무실로 가는 거였어요. 민사소송 진행하세요. 친구한테 빌린 580만 원의 정신적 피해까지 청구할 거예요.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죠. 명의자가 카드를 정지한 건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고의로 카드를 끊어 지인에게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어요. 다만 고의 입증이 쉽진 않아요. 그래서 증거가 중요합니다. 그거면 됐어요. 어떻게든 저 애한테 본때를 보여줘야 해요. 황복수는 그 자리에서 소송을 의뢰했어요. 같은 시각 세아는 병원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동료 간호사 배소희가 다가와 앉았죠. 세아 씨, 요즘 힘들죠? 그날 로비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다들 수군거리더라. 세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그 사람 세아 씨 전 남편 맞죠? 나 사실 그 사람 알아요. 세아가 고개를 들었어요. 알아요? 어떻게요? 대학 동창이거든요. 같은 과는 아니었는데 동아리에서 잠깐 같이 활동했어요. 배소희는 웃으며 말했지만 세아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걸까? 그래서요? 아니, 그냥요, 세상 좁다 싶어서. 배소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세아의 어깨를 툭툭 쳤어요. 마치 오랜 친구처럼요. 힘들면 말해요. 내가 도와줄게. 우리 같은 해에 입사했잖아. 언니처럼 생각해. 배소희는 다정하게 웃으며 자리를 떠났어요. 세아는 고맙다고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어요. 10년 넘게 같이 일했는데. 태석이랑 동창이라는 얘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게다가 언니처럼 생각해라니. 그동안 그렇게 친하게 지낸 적도 없으면서 왜 하필 이 타이밍에 갑자기 다정해진 걸까? 세아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배소희는 태석에게 전화를 걸었죠. 나 배소희야, 기억나? 세아 씨랑 같은 병원이거든.
요즘 상황 궁금하지 않아? 태석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솔직히 궁금해. 소송 준비 중인데 저쪽 동향을 알아야 하거든. 알아봐 줄게. 배소희는 전화를 끊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동창 의리만은 아니었죠. 올해는 누구 하나만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니까요. 태석 쪽은 이미 변호사를 붙여 준비해둔 상태였나 봐요. 일주일 뒤 세아에게 법원 소장이 도착했거든요. 민사소송, 원고 황복순, 피고 윤세아. 소장 내용을 읽는 세아의 손이 떨렸어요. 친구에게 빌린 쇼핑 대금 580만 원 배상 청구, 거기에 공용카드를 일방적으로 차단하여 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다는 주장,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피고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차단 행위로 인해 원고는 해외에서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경험하였다. 세아는 헛웃음이 나왔어요. 10년간 자기한테 수치심을 안겨준 건 누구였는데. 공용카드라니, 그건 처음부터 세아 명의였어요. 공용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죠. 근데 법적으로 다투려면 시간이 걸리고 변호사 비용도 들고 그 사이에 자기 삶은 어떻게 되는 걸까? 세아는 소장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때 병원 동료가 다가왔어요. 같이 밥 먹자고 불렀던 후배였죠. 세아 선배, 근데요. 후배가 뜸을 들이더니 물었어요. 선배, 위자료도 안 받으셨어요? 세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니, 다들 그러던데. 10년 살고 그냥 나왔다고. 세아는 쓴웃음만 지었어요. 빨리 끝내고 싶었어. 후배는 더 묻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죠. 이상하게 생각하든 말든 상관없었어요. 10년간 매달 빠져나간 돈을 생각하면 위자료 몇 푼이 대수였겠어요. 그냥 그 사람들과 엮인 모든 끈을 끊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걸 이해 못하더라고요. 그날 밤 세아는 퇴근 후 집에서 오래된 서류함을 꺼냈어요. 10년치 카드 명세서였죠. 매달 꼬박꼬박 모아뒀던 거예요. 처음엔 그냥 습관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증거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버리지 않았거든요. 세아는 명세서를 한 장 한 장 펼쳐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쓴 금액에 형광펜으로 줄을 그으며 정리했죠. 백화점 120만 원, 미용실 35만 원, 문화센터 28만 원, 식당 67만 원. 10년이면 얼마일까? 세아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숫자가 나왔을 때 세아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1억 1,400만 원. 10년간 시어머니가 세아 카드로 쓴 총액이었죠. 생각보다 훨씬, 아니 상상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어요. 월급쟁이가 10년간 이 돈을 묵묵히 내줬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근데 그게 자기였어요. 세아는 명세서 파일을 다시 정리하며 중얼거렸어요. 이게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아직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여러분, 세아가 드디어 끊어냈는데요. 오히려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친정도 직장도 누구 하나 확실히 편이 되어주지 못해요. 그런데 10년치 명세서에 1억이 넘는 금액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죠.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끝까지 같이 봐주세요. 소장을 받은 지 며칠 뒤 세아에게 법원에서 또 우편이 왔어요. 답변서 제출 기한 통지였죠.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상대 주장이 사실처럼 굳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세아는 생전 처음 민사 피고가 됐어요. 법원이라는 곳에 자기 이름이 피고로 올라가 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죠. 그날 오후 원무과장이 세아를 불렀어요. 로비 소동 이후로 누군가가 원무과 쪽에까지 말을 흘린 모양이었어요. 윤세아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원무과장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과장은 서류를 만지작거리며 말을 꺼냈죠. 요즘 개인적으로 좀 힘든 일이 있다고 들었어요. 세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뭘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건지 가늠이 안 됐거든요. 로비에서 있었던 일도 그렇고 소송 중이라는 얘기도 들리던데. 과장이 잠시 말을 끊었다가 이어갔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병원 입장에서 법적 분쟁 중인 직원은 좀 부담이 돼요. 환자분들, 고호자분들 눈도 있고 벌써 민원이 들어왔어요. 민원, 그 단어의 세아는 알았어요. 병원이 자기를 지켜주는 곳이 아니라 관리하는 곳이라는 걸. 세아의 손이 차가워졌어요. 저한테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지금 당장 어떻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상황 정리가 될 때까지 좀 조심해달라는 거죠. 혹시 휴직이 필요하면 말씀하시고. 휴직, 그 단어가 세아의 가슴에 박혔어요. 휴직하면 월급이 없어지고, 월급이 없으면 소송 비용은 어떻게 되고 생활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 세아는 고개만 끄덕이고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다리가 후들거렸죠. 그때 멀리서 배소희가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눈이 마주치자 배소희가 먼저 말을 걸었죠. 세아 씨, 방금 과장님한테 불려갔어요? 무슨 일이에요? 세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치려는데 배소희가 팔을 잡았어요. 힘들면 말해요. 내가 도와줄게. 세아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그 손은 차갑게 느껴졌죠. 마음속으론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도움이 아니라 정보를 캐려는 거라는 걸. 괜찮아요. 별일 아니에요. 세아가 자리로 돌아간 뒤 배소희는 곧장 화장실로 가서 전화를 걸었어요. 태석 씨, 나야 소희. 세아 씨 방금 원무과장한테 불려갔어. 소송 얘기 나온 것 같아. 분위기 보니까 휴직 권유받은 것 같기도 하고. 전화기 너머로 태석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진짜? 그럼 병원에서 잘릴 수도 있겠네. 글쎄, 바로는 아니겠지만 압박받는 건 확실해. 좋아, 계속 알려줘. 배소희는 전화를 끊으며 거울 속 자기 얼굴을 봤어요. 미안한 마음이 아예 없진 않았죠. 하지만 올해 승진은 자기한테도 중요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세아에게 친정아버지 전화가 왔어요. 평소에 아버지가 먼저 전화하는 일은 드물었죠. 받자마자 아버지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세아야, 아빠다. 아빠, 무슨 일이야? 엄마한테 들었다. 소송 당했다며? 세아는 한숨을 삼켰어요. 응, 그쪽에서 먼저 걸었어. 세아야, 아빠가 한마디만 할게. 조용히 합의해라. 세아의 입이 굳어졌어요. 뭐? 소송이고 뭐고 길어지면 너만 지쳐. 그쪽 집안 사람들 끝까지 물고 늘어질 거다. 너 그거 버틸 수 있겠어? 아빠, 나 잘못한 거 없어. 내 카드를 내가 끄는 건데. 그건 알아. 근데 세상 일이 옳고 그름으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 합의금 좀 주고 끝내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세아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럼 아빠도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해?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도 생각해봐라. 아빠도 널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세아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죠. 그게 대답이었어요. 친정 부모님마저 이러면 자기 편은 정말 아무도 없는 거였죠. 직장에서는 눈치 주고, 동료는 뒤통수 치고, 부모님은 포기하라고 하고. 사방이 막혀 있었어요. 세아는 어두운 거실에 그대로 앉아 한참을 있었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냥 완전히 혼자라는 게 온몸으로 느껴졌을 뿐이었어요. 며칠 뒤 세아는 점심시간에 병원을 나섰어요. 병원 근처에 무료 법률 상담 창구가 있다는 걸 인터넷에서 봤거든요. 변호사 선임 비용은 엄두가 안 났지만 최소한 자기 상황이 어떤 건지는 알아야 했죠.
상담 창구에는 사람이 제법 있었어요. 세아는 번호표를 뽑고 한참을 기다렸죠. 드디어 차례가 왔어요. 상담 직원은 세아 또래로 보이는 여자였어요. 어떤 건으로 오셨어요? 세아는 소장과 명세서, 복사본을 내밀었어요. 민사소송을 당했는데요.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직원이 서류를 훑어봤어요. 소장을 읽더니 눈썹이 살짝 올라갔죠. 카드 명의자가 본인이시죠? 네. 그리고 이 카드를 시어머니 분이 10년간 쓰셨고요. 네, 여기 명세서 있어요. 직원이 명세서를 넘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대충 보는 것 같더니 점점 표정이 진지해졌죠. 잠시만요, 이거. 직원이 명세서를 다시 처음부터 살펴봤어요. 이 금액이 10년치 맞아요? 네, 제가 계산해봤는데 1억 1,400만 원 정도 돼요. 직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고객님, 저희 무료 상담으로는 이 건을 제대로 다루기 어려울 것 같아요. 세아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역시 안 되는 건가? 잠시만요. 직원이 뒤쪽으로 들어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서랍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죠. 이 서류 전문가한테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변호사님, 저희 창구랑 정기적으로 연계하시는 분인데 카드사법무팀 출신이세요. 이런 케이스 경험이 많으실 거예요. 세아는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법률사무소 정의 변호사 오현경. 연락해보세요. 상담료는 첫 회 무료일 거예요. 세아는 명함을 손에 쥔 채 상담 창구를 나왔어요. 세아는 명함을 한참 바라봤어요. 이게 마지막 희망인지 아니면 또 다른 실망인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어요. 세아는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저장했어요. 그리고 망설이다가 바로 통화 버튼을 눌렀죠. 아직 끝난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 시각 배소희는 병원 휴게실에서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어요. 세아 씨, 오늘 점심에 병원 밖으로 나갔어. 어디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서류 같은 거 들고 있었어. 다음 날 오후 세아는 법률사무소 문 앞에 섰어요. 법률사무소 정의. 작은 간판이었죠. 대형 로펌 같은 화려함은 없었지만 오히려 그게 마음이 편했어요. 세아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죠. 안내를 받아 상담실에 들어서니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윤세아 씨, 저 오현경 변호사입니다. 무료 상담 창구에서 연락받았어요. 오현경 변호사는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화려하지 않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죠. 카드사법무팀에서 일했다는 게 느껴지는 분위기였어요. 앉으세요. 서류 가져오셨어요? 세아는 소장과 명세서 파일을 내밀었어요. 오현경 변호사는 소장을 먼저 읽었죠.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명세서를 펼쳤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눈이 점점 좁아졌죠. 이거 10년치 다 있는 거예요? 네, 매달 모아뒀어요. 왜요? 세아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처음엔 그냥 습관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증거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오현경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하셨어요. 이거 없었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변호사는 명세서를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계산기를 두드리며 숫자를 정리했죠. 세아는 조용히 기다렸어요. 한참 뒤 오현경 변호사가 명세서를 내려놓았어요. 윤세아 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세아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이 소송 상대방이 이기기 어려워요. 오히려 윤세아 씨가 역으로 반격할 수 있습니다. 세아는 귀를 의심했어요. 반격이요? 네, 카드 명의자가 본인이시죠. 시어머니 분은 10년간 본인 동의 없이, 아니 정확히는 세아 씨 명의
카드를 자기 것처럼 사용한 거예요. 이건 법적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어요. 오현경 변호사가 명세서의 한 부분을 짚었어요. 게다가 여기 보세요. 결제 패턴이 본인 사용이 아니라는 게 명확해요. 백화점, 미용실, 문화센터 전부 시어머니 생활권에서 이루어진 결제죠. 10년간 1억이 넘는 금액을 카드 명의자 몰래 쓴 거예요. 세아는 숨을 삼켰어요. 그러면 제가 반소를 걸 수 있어요.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걸었으니까 같은 재판에서 역으로 청구하는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거기에 손해배상까지. 오현경 변호사가 펜을 들어 숫자를 적었어요. 상대방이 청구한 게 580만 원이죠? 근데 윤세아 씨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1억 1,400만 원. 여기에 10년치 이자까지 붙이면 더 커져요. 누가 봐도 윤세아 씨가 피해자예요. 세아의 눈에 물기가 고였어요.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가 피해자라고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모두 참아라, 합의해라. 내가 계산적이다라고만 했죠. 근데 변호사님 비용이. 첫 상담은 무료라고 했죠. 이 케이스는 제가 맡을게요. 성공 보수로 하면 돼요. 이기면 그때 받을게요. 오현경 변호사가 웃었어요. 처음으로 부드러운 표정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런 케이스 좋아해요. 카드사에서 일할 때 이런 경우 많이 봤거든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착취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대신 한번 제대로 싸워보고 싶었어요. 세아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흘렀죠. 드디어 자기 편이 생긴 거였어요. 오현경 변호사가 명세서를 다시 펼쳤어요. 그런데 윤세아 씨, 여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세아가 고개를 들었어요. 시어머니 결제 패턴 외에 다른 패턴이 보여요. 여기 보세요. 변호사가 형광펜으로 몇 줄을 그었어요. 세아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죠. 이건 시어머니 생활권이 아니에요. 강남 쪽 호텔, 레스토랑, 그리고 여기 꽃배달 결제도 있네요. 전부 온라인 결제예요. 세아는 명세서를 들여다봤어요. 진짜였어요. 시어머니가 갈 만한 곳이 아니었죠. 오현경 변호사가 날짜를 확인했어요. 이 결제들 대부분 평일 저녁이나 주말이에요. 그리고 금액이 꽤 커요. 변호사가 한 페이지를 짚었어요. 여기 보세요. 같은 날짜에 강남 호텔 38만 원, 2시간 뒤에 꽃배달 21만 원, 이런 패턴이 여러 번 반복돼요. 세아의 머릿속에서 뭔가가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평일 저녁, 주말, 강남 호텔, 그리고 꽃배달. 설마,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제 경험상 이런 패턴은. 오현경 변호사가 말을 멈췄어요. 세아가 스스로 결론을 내리도록 기다렸죠. 세아의 손이 떨렸어요. 시어머니만 카드를 쓴 게 아니었어요. 남편 태석도 이 카드를 썼던 거예요. 그것도 아내 몰래 다른 여자한테. 이것도 증거로 쓸 수 있나요? 물론이죠. 오히려 더 강력해요. 남편분도 명의자 동의 없이 카드를 사용한 거니까요. 이혼 사유로도 충분하고 부당이득 청구 대상에도 포함돼요. 세아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10년이었죠. 10년간 자기가 뭘 위해 참아온 건지 이제야 선명하게 보였어요. 오현경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반소 준비 들어갈게요. 그리고 하나 더. 세아가 고개를 들었어요. 혹시 직장에서 이상한 일 없었어요? 누가 정보를 흘리고 있다든지. 세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동료 한 명이 좀 이상하긴 해요. 전 남편이랑 대학 동창인데 갑자기 친한 척 하더라고요. 이름이요? 배소희요. 오현경 변호사가 메모했어요. 확인해 볼게요. 요즘은 회사 메신저 기록이나 CCTV로 다 나와요. 정보 유출이 확인되면 그것도 증거가 됩니다. 세아는 법률사무소를 나서며
처음으로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아직 끝난 건 아니었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죠. 그 시각 태석은 어머니 집에 있었어요. 황복순이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굳어졌거든요. 변호사한테서 온 전화였죠. 뭐라고요? 반소요? 전화를 끄는 황복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 애가 반소를 걸었대. 부당이득 반환이라나 뭐라나 10년치 카드 사용액 전부 돌려달라고. 태석의 얼굴도 굳어졌어요. 뭐요? 그게 말이 돼요? 변호사 말로는 우리가 불리할 수도 있대. 그리고 황복순이 아들을 쳐다봤어요. 태석아, 너도 그 카드 썼냐? 너가 쓴 사용 내역도 같이 넘어갔대. 태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이거 우리한테 더 불리해질 것 같아요. 소송 취하하는 게 나을 수도. 뭐? 내가 왜 취하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황복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 애가 나한테 망신을 줬어. 파리에서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절대 안 물러서. 태석은 더 말하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저러면 어쩔 수 없었죠. 하지만 불안했어요. 명세서에 자기 결제 내역도 있을 테니까. 황복순은 창밖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윤세아, 내가 어디까지 하나 두고 보자.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자기가 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3개월 뒤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어요. 세아는 오현경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앉아 있었죠. 반대편에는 황복순과 태석, 그리고 그쪽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원고 황복순의 청구를 기각한다. 황복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피고 윤세아의 반소를 인용한다. 원고 황복순은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1억 1,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황복순이 벌떡 일어나려다가 변호사가 팔을 잡았죠. 재판장이 계속했어요. 본건은 카드 명의자의 동의 없이 10년간 반복적으로 타인명의 카드를 사용한 사안으로 이는 명백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 측이 주장한 공용카드 합의는 어떠한 증거로도 입증되지 않았다. 재판장이 한 장을 넘겼어요. 아울러 원고의 배우자 박태석 역시 해당 카드의 무단 사용 당사자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음을 명시한다. 원고 측의 악의적 소제기로 인한 소송 비용은 원고가 전액 부담한다. 태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판결문에 자기 이름이 박힌 거였죠. 외도 결제 내역까지 전부 기록으로 남은 거예요. 세아는 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끝난 거였죠. 3개월간의 싸움이, 아니 10년간의 싸움이 드디어 끝난 거였어요. 오현경 변호사가 세아의 손을 잡았어요. 이겼어요, 윤세아 씨. 세아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울지 않았죠. 울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당연한 걸 되찾은 것뿐이었어요. 법정을 나서는데 황복순이 다가왔어요. 태석이 뒤에서 어머니를 말렸지만 황복순은 뿌리쳤죠. 윤세아, 너 이렇게까지 해야 속이 풀려? 세아는 황복순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어머님, 저 10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말한 적 없죠. 세아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제 돈이에요. 제가 번 돈이요. 그걸 돌려받는 게 왜 속풀이예요? 황복순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세아는 더 이상 볼 것도 없다는 듯 돌아섰죠. 태석이 뒤에서 불렀어요. 세아야. 세아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 이름을 부를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일주일 뒤 세아에게 병원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윤세아 씨, 배소희 간호사 건으로 알려드릴 게 있어요. 오현경 변호사가 확인해준 대로였어요. 배소희가 병원 내부 메신저로 세아의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기록이
전부 남아 있었죠. 배소의 간호사는 정보 유출 및 동료 명예훼손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정직 3개월에 올해 승진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리고 정직 기간 종료 후 재계약 여부는 재심의 예정이에요. 사실상 퇴출 수순이었죠. 세아는 전화를 끊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배소희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어요. 다만 자기를 팔아먹은 사람이 대가를 치렀다는 건 알아야 했죠. 그날 저녁 세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은 황복순이었죠. 세아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세아야. 목소리가 달랐어요. 3개월 전 파리에서 소리 지르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죠. 힘이 빠져 있었어요. 나. 그동안 내가 좀 그랬다. 세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세아야, 이번 한 번만. 세아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어요. 아무 말도 필요 없었죠. 10년 동안 들었어야 할 말을 이제 와서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말이 진심인지도 알 수 없었고요. 태석 쪽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문자였죠. 세아야, 나 지금 많이 힘들어. 엄마 배상금이랑 변호사 비용 때문에. 엄마 건강도 안 좋아. 병원비도 있고. 혹시 분할 납부 협의 좀 할 수 있을까? 세아는 문자를 읽고 웃었어요. 피식 웃음이었죠. 세아는 문자를 삭제했어요. 답장은 하지 않았죠. 그게 대답이었어요. 며칠 뒤 세아는 오현경 변호사를 만났어요. 큰 식당이 아니었어요. 병원 근처 작은 국밥집이었죠. 오현경 변호사가 먼저 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변호사님, 정말 감사했어요. 저야 제일 한 거죠. 근데 윤세아 씨. 오현경 변호사가 국밥 그릇을 밀어두며 말했어요. 잘하셨어요. 세아가 고개를 들었어요. 10년을 버틴 것도, 명세서를 모아둔 것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도 전부 윤세아 씨가 한 거예요. 저는 그냥 도와준 것뿐이에요. 세아의 눈에 물기가 고였어요. 이번엔 참지 않았죠. 눈물이 흘렀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자기가 잘했다고 말해줬거든요. 참아서 잘한 게 아니라 싸워서 잘했다고요. 오현경 변호사가 휴지를 건네며 웃었어요. 국밥 식기 전에 드세요. 세아는 웃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편하게 웃었죠. 한 달 뒤 세아에게 우편이 왔어요. 카드사에서 온 거였죠. 세아는 봉투를 열었어요. 새 카드가 들어있었어요. 자기 이름만 적힌 카드였죠. 윤세아. 세아는 카드를 꺼내 한참을 바라봤어요. 누구에게도 빌려주지 않을 카드.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을 카드. 오롯이 자기 것인 카드. 세아는 카드 위에 손가락을 얹었어요. 카드는 그냥 플라스틱이 아니었어요. 그건 내 이름이었죠. 내 삶이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누구에게도 넘기지 않을 선택이었죠.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세아는 창문을 열었죠. 바람이 불어왔어요. 10년이 끝났어요. 새로운 10년이 시작되고 있었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10년을 참았던 세아는 결국 자기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당연하게 내어줬던 돈과 시간, 그리고 멍들었던 마음까지 모두 말이죠. 참는 것과 포기하는 건 다릅니다. 세아는 참았지만 자신을 지키는 일은 포기하지 않았기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혹시 내 인생이 내 것 같지 않아 힘든 분이 계신가요? 오늘 세아의 용기가 여러분께 작은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세아의 당당한 새 출발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마음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누군가에겐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또 단짝처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날게요. 지금까지
사연 단짝이었습니다. 야, 이 카드 어디서 훔쳤어? 김밥집 사장의 날카로운 눈초리에 10살 서윤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훔친 거 아니에요. 우리 아빠 카드예요. 등에 업힌 3살 지훈이는 열에 들떠 끙끙거렸고 6살 도윤이는 누나 다리에 매달린 채 비틀거렸죠. 일주일을 굶은 동생들을 살리기 위해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 꼭 필요할 때 쓰라고 준 카드를 꺼냈을 뿐이었어요. 사장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카드를 단말기에 긁는 그 순간 대한민국 재계 12성도그룹 본사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찾았다. 당장 차 돌려. 단 5분 만에 고요하던 김밥집 앞길이 시커먼 벤츠 열대로 완전히 봉쇄되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노인의 한마디에 현장은 얼어붙었죠. 대체 이 세 남매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마음 깊이 바라봅니다. 김밥집 유리문이 열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한겨울 저녁 10살 서윤이는 동생들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섰죠. 6살 남동생 도윤이는 누나 손을 움켜쥔 채 비틀거렸고 3살 지훈이는 서윤이 등에 엎여 축 늘어져 있었어요. 일주일을 굶은 아이들이었죠. 지훈이는 이틀째 열이 내리지 않았고 도윤이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휘청거렸어요. 서윤이도 눈앞이 아른거렸지만 이를 악물었죠. 내가 쓰러지면 이 애들은 어떡해. 벽에 붙은 메뉴판 앞에서 서윤이의 시선이 멈췄어요. 김밥 한 줄 3,500원, 라면 4,000원, 떡볶이 4,500원.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내며 속으로 기도했죠. 제발, 제발 한 번만. 저기요, 김밥 3줄이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내밀었어요. 김밥집 사장이 아이들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카드를 긁었죠. 빅. 승인 완료. 서윤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됐다. 동생들 먹일 수 있다. 김밥을 챙겨 나가려는 순간이었어요. 유리문 밖으로 시커먼 벤츠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거든요. 한 대가 아니었어요. 검은 벤츠 열대가 김밥집 앞을 완전히 에워쌌죠. 서윤이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뭐지, 이게 대체 뭐야? 운전석에서 양복 입은 남자가 내렸고 뒷좌석 문이 열렸어요. 흰 머리카락에 고급스러운 코트를 걸친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죠. 서윤이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한서윤 양 맞습니까? 할아버지 옆에 서 있던 양복 입은 남자가 정중하게 물었죠. 서윤이의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누구세요?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 카드는 우리 아빠 거고. 말이 꼬였어요. 할아버지가 천천히 다가왔고 서윤이는 김밥 봉지를 가슴에 꼭 안았죠. 훔친 것처럼 보일까봐 무서웠거든요. 재민이 아이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니.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재민, 아빠 이름이었죠. 우리 아빠, 아세요? 서윤이의 목소리도 덩달아 떨렸어요. 할아버지의 주름진 눈가에 물기가 번졌거든요. 늦었다. 너무 늦어버렸어.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죠. 서윤이는 혼란스러웠어요. 이 사람은 대체 누구고, 왜 아빠를 알고, 왜 여기 나타난 거지? 그때 양복 입은 남자가 서윤이에게 명함을 내밀었어요. 성도그룹 회장 비서실. 성도그룹. 서윤이도 TV에서 들어본 이름이었죠. 한재민 씨의 카드에는 특수 추적 시스템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가 설명했어요. 카드가 사용되면 즉시 회장님께 알림이 가도록 되어 있었죠. 서윤이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빠의 카드가 왜 재벌 회장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지?
서윤양 회장님께서 드릴 말씀이 있으십니다. 싫어요. 저 가야 해요. 서윤이가 고개를 저었죠. 등에 업힌 지윤이가 힘없이 끙끙거렸고 도윤이는 누나 다리에 매달린 채 바닥에 주저앉으려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할아버지의 시선이 서윤이 뒤로 향했죠. 축 늘어진 지윤이와 창백한 도윤이를 본 할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 아이들이 도윤이와 지윤이냐? 할아버지가 비틀거리며 다가왔죠. 떨리는 손으로 도윤이의 볼을 만지던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세상에, 세상에. 어쩌다 이 지경까지. 할아버지가 무릎을 꿇었죠.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화들짝 놀라 달려들었지만 할아버지는 손을 저었어요. 재민아, 아비가 잘못했다. 내 아이들이 이 꼴이 되도록 아비가 잘못했어. 서윤이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이 사람은 대체 누구지? 왜 우리 아빠 이름을 부르면서 울고 있는 거지? 할아버지가 서윤이에게 한 발 더 다가왔고 떨리는 손으로 서윤이의 얼굴을 쓸어내렸죠. 재민이를 닮았구나. 그 아이 어렸을 때랑 똑같아. 그리고 할아버지가 내뱉은 다음 말에 서윤이는 제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나는 내 할아버지다, 서윤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죠. 아빠는 고아원 출신이라고 했어요. 가족이 없다고, 그래서 더 우리를 지켜야 한다고요. 그런 아빠에게 할아버지가 있다니. 게다가 재벌 회장이라니. 거짓말이야. 분명 거짓말일 거야. 그때 등에 업힌 지윤이가 갑자기 축 늘어졌어요. 지윤아? 지윤아? 서윤이가 다급하게 동생을 내려놓았죠. 지윤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어요. 안 돼, 지윤아, 눈 떠. 서윤이의 비명에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어요. 당장 병원으로. 차 돌려. 양복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움직였죠. 한 남자가 지윤이를 안아들었고 다른 남자가 비틀거리는 도윤이를 번쩍 들어 올렸어요. 애들한테 손대지 마세요. 서윤이가 소리쳤지만 할아버지가 서윤이의 손을 꽉 잡았죠. 병원에 가야 해. 이 아이들 지금 위험하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가는 길에 얘기해 주마. 내 아빠가 왜 죽었는지. 서윤이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아빠의 죽음. 교통사고라고 했어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돌아가셨다고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눈빛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죠. 내 아빠는 사고로 죽은 게 아니다. 서윤이의 세계가 산산조각 났어요. 병원 응급실 문이 열리자마자 의료진이 우르르 달려들었어요. 성도그룹 회장이 직접 왔다는 소식에 병원 전체가 발칵 뒤집힌 거죠. 지윤이는 곧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도윤이와 서윤이도 각각 링거를 맞게 되었어요. 일주일을 굶은 아이들의 몸 상태는 심각했죠. 탈수에 영양실조, 지윤이는 고열까지 겹쳐서 자칫하면 큰일 날 뻔했어요. 서윤이는 링거를 맞으면서도 눈을 감지 못했죠. 복도 너머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재민이가 내 아들이 17살 때 집을 나갔다. 할아버지가 누군가에게 말하고 있었죠. 그 아이 엄마가 죽고 나서 내가 재혼을 했거든. 새 아내가 재민이를 못 살게 굴었어. 서윤이의 귀가 쫑긋 세워졌어요. 그걸 알면서도 난 모른 척했지.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그러다 그 아이가 사라졌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죠. 20회 가까이 찾았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렇게 손주들만 남기고 먼저 가버리다니. 서윤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빠가 왜 가족이 없다고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죠. 가족이 없었던 게 아니라 가족에게 버림받았던 거예요. 그때 병원 복도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어요. 사모님, 여긴 어떻게?
양복 입은 남자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죠. 딱딱딱. 높은 구두 소리가 복도를 울렸어요. 서윤이가 고개를 돌리자 모피 코트를 걸친 여자가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죠. 하얗게 센 머리카락에 날카로운 눈매, 온몸에서 차가운 기운이 뿜어져 나왔어요. 이게 대체 무슨 소동이에요, 여보? 여자가 할아버지에게 다가가며 말했죠.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얼음장 같았어요. 그 못난 자식이 죽었다더니 이제 와서 그 씨앗들을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서윤이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못난 자식? 아빠를 두고 하는 말이었죠.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경숙 씨, 여기서 이러지 마시오. 아니, 이건 알아야겠어요. 여자가 서윤이 쪽으로 고개를 돌렸죠. 서윤이와 눈이 마주쳤어요. 여자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죠. 저게 그 자식 새끼들이에요? 꼴이 딱 그 모양이네. 이 사람이 아빠를 괴롭혔던 사람이구나. 더러운 피는 못 속인다더니 딱 그 아비 닮았네. 여자가 서윤이의 턱을 손가락으로 들어 올렸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손톱이 피부에 닿자 서윤이는 몸서리를 쳤죠. 경숙 씨, 아이한테서 손 떼시오. 여자가 피식 웃었죠. 왜요? 이것들 데려다 키우실 거예요? 당신 나이가 몇인데. 여자가 서윤이에게서 손을 떼며 할아버지를 돌아봤어요. 아들도 없이 딸만 둘 낳은 내 잘못은 알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서윤이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어요. 이 여자는 할아버지의 새 부인이고 아빠를 쫓아낸 사람이었죠. 그리고 아들이 없었어요. 만약 자신들이 성도그룹 회장의 손주라는 게 알려지면 설마 이것들한테 재산을 물려줄 생각은 아니시죠? 여자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가라앉았어요. 우리 현아랑 수아가 있는데 쥐새끼 같은 것들한테 뭘 준다고요? 할아버지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죠. 이 아이들은 내 핏줄이요. 재민이가 남긴 유일한 핏줄? 여자가 비웃었어요. DNA 검사라도 해봤어요? 그 못난 것이 어디서 주워온 애들인지 어떻게 알아요? 서윤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빠를 욕하는 것도 모자라 자신들을 주워온 애 취급하다니. 하지만 서윤이는 입을 꾹 다물었죠. 이 사람한테 말대꾸했다간 무슨 일이 생길지 몰랐으니까요. 경숙 씨, 내 마지막 경고요. 이 아이들 손끝 하나라도 건드리는 날엔 당신이 가진 모든 걸 잃게 될 거요. 팽팽한 긴장감이 병실을 가득 채웠어요. 여자가 한 발짝 물러서며 입꼬리를 올렸죠. 좋아요, 두고 보죠. 모피 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여자가 병실을 나갔어요. 딱딱딱. 구두 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서윤이는 숨을 내쉴 수 있었죠. 할아버지가 서윤이에게 다가와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쓸어내렸어요. 무섭게 해서 미안하다, 서윤아. 서윤이는 고개를 저었지만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 할머니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마치 벌레를 보는 것 같은, 아니 벌레보다 못한 것을 보는 눈빛이었죠. 할아버지. 서윤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빠는 정말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한참을 망설이던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어요. 재민이가 죽기 일주일 전에 나한테 연락이 왔었다. 뭐라고요? 자기가 죽으면 아이들을 부탁한다고. 그리고 경숙이를 조심하라고.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죠. 그 다음 주에 교통사고 소식을 들었어.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다고. 서윤이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럼 아빠는? 서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품에서 낡은 휴대전화 하나를 꺼냈죠. 이건 내 아빠 유품이다. 사고 현장에서 발견됐어. 서윤이의 눈이 커졌어요. 여기 내 아빠가 마지막으로 남긴 녹음 파일이 있단다.
서윤이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할아버지가 낡은 휴대전화의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지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아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아버지, 저 재민이에요. 서윤이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빠 목소리였어요. 너무 그리웠던, 다시는 들을 수 없을 줄 알았던 그 목소리. 제가 연락드릴 처지가 아닌 거 알아요. 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제 아이들 때문에 전화드립니다. 녹음 속 아빠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누군가 저를 미행하고 있어요. 일주일 전부터. 검은 차가 계속 따라다녀요. 서윤이의 등골이 서늘해졌죠. 혹시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이들을 부탁드립니다. 서윤이, 도윤이, 지윤이, 제 전부예요. 아빠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아버지, 새엄마 조심하세요. 그 사람이 거기서 녹음이 뚝 끊겼죠. 서윤이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아빠는 알고 있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게 누구인지도. 할아버지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 있었죠. 이 녹음을 경찰에 넘겼는데 증거 불충분이라고 했다. 할아버지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어요. 경숙이가 손을 썼겠지. 그 여자 뒤에는 친정 쪽 인맥이 있으니까. 서윤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빠가 죽기 전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아무도 막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 무거웠죠.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가 다급하게 뛰어들었죠. 사모님께서 기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라고? 성도그룹 회장이 신원불명의 아이들을 데려왔다. 친자 확인도 없이 상속권을 주려 한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휴대전화를 꺼내 뉴스를 확인했죠. 서윤이도 옆에서 화면을 봤어요. 기사마다 자극적인 제목이 달려 있었어요. 댓글은 더 심했죠. 전아이에 치매 왔나 보네. 어디서 주워온 애들인지 크크. 후처 불쌍하다. 갑자기 웬 애들이. 요즘 유행하는 그거 아님? 유산놀인 사기. 서윤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아빠 잃고 굶주리고 겨우 살아났더니 이제는 사기꾼 취급이야? 할아버지, 저희 그냥 갈게요. 서윤이가 링거를 빼려고 손을 뻗었어요. 안 된다. 할아버지가 서윤이의 손을 잡았죠. 넌 내 손녀야. 누가 뭐라든 그건 변하지 않아. 하지만 서윤이는 알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손도 떨리고 있다는 걸.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그날 밤이었어요. 서윤이가 잠깐 잠이 들었다 깨어보니 병실이 어두웠죠. 옆 침대를 봤어요. 도윤이가 없었어요. 도윤아? 서윤이가 벌떡 일어났죠. 침대가 비어 있었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도윤아? 복도로 뛰쳐나갔지만 아무도 없었죠. 간호사실로 달려갔어요. 저기요, 제 동생 못 봤어요? 6살 남자아이요. 간호사가 고개를 갸웃거렸죠. 아까 성도그룹 사모님이 데려가셨는데 서윤이의 피가 얼어붙었어요. 서윤이는 미친 듯이 병원을 뛰어다녔어요. 로비, 주차장, 비상구. 어디에도 도윤이는 없었죠.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았을 때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할아버지가 준 아빠의 낡은 휴대전화였죠. 떨리는 손으로 받았죠. 여보세요? 서윤이라고 했지?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 경숙이었어요. 내 동생은 내가 데리고 있어. 서윤이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애 하나 조용히 치워버리는 게 나한테 일이라도 될 것 같니? 세상의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나는 거란다. 내 아빠처럼 말이야. 경숙이 낮게 웃었죠. 거래하자, 꼬마야. 서윤이는 이를 악물었어요. 무슨 거래요?
간단해. 너희 셋이서 조용히 사라져. 경숙의 목소리가 달콤하게 가라앉았죠. 원래 살던 대로 돌아가. 그럼 이해는 돌려보내줄게. 대신 성도그룹과는 영영인연 끊는 거야. 서윤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하나 더. 경숙이 덧붙였죠. 그 녹음 파일, 내 아빠가 남긴 거 있잖아. 그것도 넘겨. 할아버지 서류 가방 어딘가에 잘 모셔뒀을 테니. 동생 살리고 싶으면 무슨 수를 써서든 가져와. 서윤이는 깨달았어요. 그 여자가 진짜 원하는 건 녹음 파일이었죠. 아빠를 죽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그 파일을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는데요. 10살 서윤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일들이 한꺼번에 닥쳤네요. 아빠의 죽음에 숨겨진 진실, 갑자기 나타난 할아버지, 그리고 모든 걸 빼앗으려는 무서운 사람까지. 만약 여러분이 서윤이라면 동생을 위해 녹음 파일을 넘기실 건가요? 아니면 할아버지께 바로 알리실 건가요? 그럼 잠시 숨 고르시고 다음 이야기도 이어서 들어봐 주세요. 전화가 끊어지고 서윤이는 한참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도윤아, 6살밖에 안 된 동생.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밤마다 악몽을 꾸던 아이. 누나 없으면 잠도 못 자던 애가 지금 그 무서운 할머니한테 붙잡혀 있는 거예요. 서윤이는 떨리는 다리를 일으켜 세웠죠. 할아버지한테 말해야 하나. 하지만 경숙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세상의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나는 거란다. 내 아빠처럼 말이야. 만약 할아버지한테 말했다가 그 여자가 진짜 도윤이한테 무슨 짓을 하면. 서윤이는 눈을 질끈 감았죠. 안 돼. 도윤이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돼. 서윤이는 지윤이의 VIP 병실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지윤이는 아직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있었죠. 창백한 얼굴, 가느다란 숨소리. 이제 겨우 3살인 막내였어요. 지윤아, 언니가 꼭 도윤이 데려올게. 서윤이가 지윤이의 작은 손을 꼭 쥐었죠. 그리고 할아버지가 계신 옆방 보호자실로 향했죠. 문 앞에 양복 입은 남자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주무세요? 양복 입은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금 주무셨습니다. 아가씨도 얼른 가서 쉬세요. 서윤이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죠. 병원에 오자마자 양복 입은 남자가 침대 머리맡에 서류 가방 놓는 걸 봤었어요. 비밀번호로 잠긴 그 가방 안에 녹음 파일 USB가 있을 거야. 서윤이는 자기 병실로 돌아가는 척했어요. 그리고 1시간을 기다렸죠. 새벽 3시, 병원이 가장 조용해지는 시간이었어요. 서윤이는 살금살금 복도로 나왔죠. 양복 입은 남자가 의자에 앉은 채 졸고 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한 발, 2발. 숨을 죽이고 할아버지가 계신 보호자실 문을 살짝 열었죠. 할아버지는 깊이 잠들어 계셨어요. 서윤이는 숨을 죽이고 머리맡에 서류 가방 앞으로 다가갔죠. 비밀번호 4자리. 뭘까? 서윤이는 떨리는 손으로 숫자를 눌러봤어요. 아빠 생일. 0, 8, 2, 0. 틀렸어요. 두 번째 시도에서 잠금이 풀렸어요. 1, 0, 0, 4. 병원 오는 차 안에서 할아버지가 중얼거렸거든요. 10월 4일. 그날 재민이가 사라졌지. 서류 가방이 열렸고 안에 작은 USB가 있었어요. 서윤이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이걸 가져가면 아빠의 억울한 죽음을 밝힐 증거가 사라지는 거야. 하지만 안 가져가면 도윤이가 위험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아빠 미안해. 서윤이가 USB를 움켜쥐었죠. 그 순간이었어요. 서윤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할아버지가 눈을 뜨고 있었죠. 뭐 하는 거니?
서윤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USB를 든 채로 손이 떨리고 다리가 떨리고 온몸이 떨렸죠. 할아버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할아버지의 눈빛이 천천히 변했죠. 놀람에서 실망으로, 실망에서 슬픔으로. 경숙이가 시킨 거지. 서윤이는 고개를 떨궜어요. 눈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죠. 도윤이를 데려갔어요. 서윤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녹음 파일 가져오지 않으면 도윤이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아빠처럼 만들 거라고. 할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그 여자가.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려다 비틀거렸어요. 서윤이가 황급히 부축했죠. 할아버지, 괜찮다, 괜찮아. 할아버지가 서윤이의 손을 꽉 잡았어요. 넌 잘못 없다. 동생 살리려고 한 건데 뭐가 잘못이야. 서윤이는 할아버지 품에 안겨 엉엉 울었죠. 미안해요, 할아버지. 미안해요. 울지 마라, 울지 마. 할아버지가 서윤이의 등을 토닥였어요. 도윤이는 할아버지가 반드시 데려온다. 그때 할아버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죠. 경숙 씨가 선을 넘었어. 이제 나도 더는 봐주지 않겠다. 할아버지가 양복 입은 남자들을 불렀어요. 비서실장, 고문 변호사, 전부 불러. 그리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죠. 내가 25년간 모아둔 경숙 씨 파일 전부 꺼내와. 서윤이는 눈물 사이로 할아버지를 올려다봤어요. 25년간 모아둔 파일. 그 말은 할아버지도 그동안 경숙을 의심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죠. 할아버지, 그럼 그동안 왜? 증거가 없었다.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어, 진실이. 할아버지가 서윤이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죠. 하지만 이젠 아니다. 내 아빠의 억울함, 내가 반드시 풀어주마. 서윤이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죠. 처음으로 느껴보는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서윤이 주머니에서 아빠의 낡은 휴대전화가 진동했어요. 경숙이었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꼬마야, 해 뜨기 전까지 안 가져오면 도윤이 얼굴을 다신 못 볼 거야. 서윤이의 피가 얼어붙었어요. 보호자실이 순식간에 작전실로 바뀌었어요. 양복 입은 남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노트북 화면에는 수십 개의 파일이 떠올랐죠. 25년입니다, 회장님. 비서실장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사모님의 비자금 계좌, 해외 부동산, 위장법인. 전부 여기 있습니다. 서윤이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할아버지가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었구나. 다 알면서도 참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회장님, 이것만으론 경찰을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고문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경숙 사모님 친정 오빠가 검찰 고위직입니다. 웬만한 건 묻힐 겁니다. 할아버지의 눈이 차갑게 빛났어요. 그래서 준비한 게 있다. 할아버지가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죠. 20년 전 경숙 씨가 재민이를 내쫓을 때 쓴 수법이야. 서류를 펼치자 오래된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멍투성이의 소년, 병원 진단서, 그리고 흐릿한 CCTV 캡처 사진. 서윤이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이 사람이 아빠예요? 그래, 내 아빠 17살 때 사진이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경숙 씨가 직접 손을 댄 건 아니야. 하지만 그 여자가 고용한 사람들이 했지. 서윤이는 사진 속 아빠를 바라봤어요. 자신보다 겨우 7살 많았을 때의 아빠. 온몸에 멍이 들고 눈빛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래서 아빠가 집을 떠났구나. 도망친 게 아니라 살기 위해 떠난 거였어요.
이 증거들을 왜 그동안 재민이가 원하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떨궜죠. 재민이가 마지막으로 연락 왔을 때 제발 과거는 덮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더구나. 자기 자식들한테만큼은 아픈 과거를 가진 아빠가 아니라 그저 평범하고 당당한 아빠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이야. 서윤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빠는 끝까지 자신들을 지키려 했구나. 아픈 과거를 숨기면서까지. 하지만 이젠 다르다. 할아버지가 서윤이의 어깨를 잡았어요. 내 아빠는 떠났지만 너희들은 지켜야 해. 그때 비서실장이 급하게 뛰어들었죠. 회장님, 경숙 사모님 위치 확인했습니다. 어디냐? 송도 쪽 물류창고입니다. 사모님 명의로 된 위장법인 소유 건물이에요.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어요. 회장님, 직접 가시면 안 됩니다. 고문 변호사가 말렸지만 할아버지는 단호했죠. 내 손주가 거기 있어. 서윤이도 따라 일어났어요. 저도 갈게요. 안 돼. 넌 여기 있어. 싫어요. 서윤이가 고개를 저었죠. 도윤이는 제 동생이에요. 저 없으면 더 무서워할 거예요. 할아버지가 서윤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같이 가자. 새벽 5시. 검은 벤츠 5대가 병원을 빠져나갔죠. 창밖으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해 뜨기 전까지. 경숙이 정한 시간 제한이었죠. 서윤이는 주머니에서 아빠의 낡은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화면에 녹음 파일 아이콘이 보였죠. 아빠의 마지막 목소리. 그리고 아버지, 새엄마 조심하세요. 그 사람이 뭘 어쨌다는 걸까? 아빠는 뭘 말하려다 끊긴 걸까? 서윤이는 휴대전화를 꽉 쥐었어요. 반드시 알아내겠어. 아빠가 하려던 말을 끝까지 들을 거야. 벤츠가 송도 물류창고 앞에 멈춰섰죠. 낡은 건물이었어요. 인적이 드문 공단 한가운데 불빛 하나 없는 어둠 속에 덩그러니 서 있었죠. 경호팀 먼저 보내겠습니다. 비서실장이 무전기를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고 양복 입은 남자들이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죠. 1분, 2분. 무전기에서 잡음이 터져 나왔어요. 회장님, 문제가 있습니다. 서윤이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창고 안에 아이가 없습니다. 없다고? 도윤이가 없어? 서윤이가 차 문을 박차고 뛰어내렸어요. 서윤아? 할아버지의 외침이 뒤에서 들렸지만 멈출 수 없었죠. 창고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텅 빈 공간, 먼지만 가득한 바닥, 그리고 한가운데 놓인 작은 의자. 의자 위에 종이 한 장이 있었어요. 서윤이가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었죠. 늦었네, 꼬마야. 내가 할아버지한테 말한 순간 게임은 끝났어. 도윤이가 보고 싶으면 오전 8시에 성도그룹 본사 로비로 와. 기자들 앞에서 모든 걸 끝내주지. 서윤이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경숙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할아버지가 움직일 거라는 걸. 그리고 이 모든 게 함정이었다는 걸. 오전 8시. 성도그룹 본사 로비는 기자들로 가득 찼어요. 경숙이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한 거죠. 오늘 저는 성도그룹의 치부를 밝히려 합니다. 경숙이 단상에 서서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지었어요. 제 남편 성도그룹 회장이 치매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출처불명의 아이들을 손주라 우기며 병원에 데려갔죠.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어요. 서윤이는 로비 한쪽에서 주먹을 꽉 쥐었죠.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이 아이들의 아버지라는 사람은 이미 사망했고 DNA 검사도 없이 상속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숙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서윤이와 동생들 사진이 대형 스크린에 떴죠. 불쌍한 고아들을 이용해
재산을 노리는 사기극입니다. 서윤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우리가 사기꾼이라고? 아빠를 죽인 건 당신인데? 그래서 저는 오늘 경숙의 말이 끊겼어요. 로비 정문이 활짝 열렸거든요.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가 들어왔죠. 양복 입은 남자들이 뒤를 따랐고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경숙의 얼굴이 살짝 굳었죠. 당신은 병원에서 쉬어야지. 경숙 씨.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25년이요. 내가 당신을 지켜본 시간이.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할아버지를 향했죠. 뭔 소리를. 다 알고 있었소. 할아버지가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비서실장이 부축하려 했지만 손을 저었죠. 당신이 내 아들 재민이를 어떻게 내쫓았는지, 그 후로 뭘 해왔는지. 할아버지가 손짓하자 대형 스크린 화면이 바뀌었어요. 17살 아빠의 멍투성이 사진, 병원 진단서, CCTV 캡처 사진, 그리고 비자금 계좌네요. 기자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죠. 이게 뭐예요? 경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20년 전 당신이 고용한 사람들이 내 아들을 팼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죠. 그래서 그 애가 집을 나갔고 20년을 숨어 살았어. 로비가 술렁거렸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서윤이를 바라봤죠. 서윤이는 떨리는 손으로 아빠의 낡은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이건 제 아빠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남긴 녹음이에요. 서윤이가 재생 버튼을 눌렀죠. 아빠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어요. 아버지, 저 재민이에요. 누군가 저를 미행하고 있어요. 일주일 전부터 검은 차가 계속 따라다녀요. 혹시 제가 잘못되면 아이들을 부탁드려요. 그리고 아버지, 새엄마 조심하세요. 그 사람이. 녹음이 끊겼어요. 하지만 그 순간 화면에 새로운 영상이 떴죠. 이건 경숙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어요. 블랙박스 영상이었죠. 사고 당일 아빠의 차를 들이받는 검은 SUV. 그리고 그 차에서 내린 남자가 누군가에게 전화하는 장면. 끝났습니다, 사모님. 로비가 얼어붙었어요. 저건 조작이야. 경숙이 비명을 질렀죠. 당신들이 만들어낸 거라고. 조작이 아니요. 할아버지가 차갑게 말했어요. 경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덮으려 했을 때 내가 따로 확보해 둔 거요. 그때 로비 문이 다시 열렸죠.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이경숙 씨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싫어. 나. 경숙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죠.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로비에 울렸어요. 잠깐. 서윤이가 달려갔어요. 도윤이는요? 제 동생은 어디 있어요? 경숙이 서윤이를 노려봤죠. 그래, 내가 이겼어, 꼬마야. 비틀린 웃음을 지었어요. 지하 주차장 내 차 트렁크 안. 뭐, 아직 살아있겠지. 서윤이가 지하 주차장으로 뛰었어요. 할아버지의 외침이 뒤에서 들렸지만 멈출 수 없었죠.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뛰어내려갔어요. 경숙의 차, 검은 벤츠가 구석에 서 있었죠. 트렁크를 열었어요. 도윤이가 웅크리고 있었죠.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채로. 누나, 도윤아. 서윤이가 동생을 끌어안았어요. 괜찮아, 괜찮아, 누나 왔어. 도윤이가 서윤이 품에서 엉엉 울었죠. 무서웠어, 누나. 그 할머니가 너무 무서웠어. 알아. 이제 끝났어. 서윤이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다 끝났어, 도윤아. 지하 주차장으로 할아버지가 내려왔죠. 휠체어도 없이 비틀거리면서요. 손주들을 보자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도윤아, 할아버지가 늦어서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두 아이를 품에 안았죠. 이제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아무도 너희를 못 건드려. 서윤이는 할아버지 품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아빠의 휴대전화를 꺼내 하늘을 향해 들었죠. 아빠 들려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이제 괜찮아요. 아빠가 지켜줬어요. 지하 주차장 출구 경사로를 타고 눈부신 아침 햇살이 길게 쏟아져 들어왔어요. 마치 어두운 터널 끝에 빛이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긴 밤이 끝나고 드디어 해가 뜬 거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배고픈 동생들을 위해 아빠의 낡은 카드를 꺼냈던 서윤이의 용기가 결국 25년의 한을 풀고 가족을 지켜냈습니다. 아무리 깊은 어둠이라도 결국 아침은 찾아오고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걸 보여준 사연이었죠. 이제 서윤이네 삼남매가 할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아픔 없이 행복하기만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사연이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아이들까지 위험에 빠뜨린 악독한 경숙. 감옥에서 평생 반성해야 할까요? 1번 그렇다, 2번 아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